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대전망을 각 전문가님들 모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연구원님과의 만남을 또 기대했던 게 연구원님께서 요즘 핫한 섹터인 조선, 방산, 로봇을 다 커버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뜩이나 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워낙 또 핫한 섹터들을 다 커버하고 계신 만큼 오늘 각 섹터별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디테일하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몇 차례 나와주셔서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직전 촬영에서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많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 로보티즈가 그때 이후로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로보티즈라는 기업 왜 이렇게 또 부각을 받게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신지 이거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되게 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 산업 봤을 때는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AI가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기술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잘 좀 보조를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휴머노이드나 로봇 AI를 뭐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과 비등하게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투자 포인트는 그런 이제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부품 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부품 좀 더 기회가 있다. 저희가 뭐 완제품은 못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중국 쪽에 부품 공급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특히 또 기술 경쟁 관점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 부품 쓸까라고 하면은 뭐 지금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안 쓸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선택지가 뭐 한국, 뭐 일본, 뭐 약간 조선업과 비슷하게 대체제가 많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공급망 전환 이런 부품 관점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부품을 하는 이제 기업이고 근데 이 부품을 어떤 걸 하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추에이터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관점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연구개발용이랑 뭐 상용 액추에이터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플랫폼에 들어간 연구개발 액추에이터를 좀 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번 촬영 때 로보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는 지금 로봇 산업이 막 상용화되고 막 지금 당장 뭐 공장에 투입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연구개발 액추에이터나 이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의 수요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봐서 이제 로보티즈가 거기서 이제 수혜 강도를 좀 보게 될 거다라고 봤던 건데 뭐 실제로 그 수혜들을 보면서 계속 매출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어서 이제 좋다고 봤던 거고 근데 액추에이터가 뭐 실적도 매출도 올라가지만 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들었었고 거의 내재화가 돼 있다 보니까 원가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이빙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로는 거의 20%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잘 나오니까 일단 실적 관점에서 나쁘지가 않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흑자 전환까지도 1분기 때 달성을 한 상황이고 전사 기준으로 그래서 실적 단단하고 편안하다라고 봤었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부품도 잘하고 실적도 잘 나오지만은 뭐 결국은 이 회사가 예전에 달파 챌린지라고 하는 미국의 그 휴머노이드 대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휴머노이드 가지고 출전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는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은 똘망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했었었고 그때 이제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술력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그걸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세미 휴머노이드의 형태,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양팔 로봇 같은 로봇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또 투입을 공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MIT랑 뭐 로봇 AI 공동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글로벌 뭐 피규어나 옵티머스나 이제 이런 것들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피어투피어로 비교는 못한다. 다만 기술력은 있다.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접점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 뭐 LG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LG전자와의 협력들이 또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실적도 편안하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접점도 있고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들은 좀 다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도 선호를 했었었고 주가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저희도 뭐 계속 이제는 액추에이터 기업이었지만 이제 뭐 방산에서 이제 다른 뭐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로보티즈도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이제 협력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 그런 귀추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 로보티즈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조금 요즘 이제 저희가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뭐 SPG 같은 이제 기업들도 있어요. 되게 추억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2022년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감속기가 많이 필요하다. 하모닉 드라이브가 중요하고 뭐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 SPG나 뭐 SBB 테크 이제 이런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약간 이제 SPG가 좀 수혜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들이 컸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는 게 하모닉 드라이브 요 감속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뭐 이 회사가 유성 감속기라든지 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감속기들을 풀 라인업으로 좀 갖추고 하고 있다. 지금 감속기의 수요가 좀 다변화되고 있어요. 옛날처럼 하모닉 드라이브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유성 감속기를 채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모닉 드라이브는 쉽게 말하면은 힘이 세고 정밀도가 높은 감속기여서 옛날처럼 뭐 산업용 로봇처럼 힘이 세야 되고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는 하모닉 드라이브를 필수적으로 썼어야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로봇들,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건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가 뭐 공장에 들어가서 정밀하게 움직이고 힘을 세게 이제 움직이는 뭐 로봇들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뭐 가사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게를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굳이 정밀하게 안 움직여도 되고 그 오히려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는 단점이 그 방금 말씀드린 힘과 정밀도 빼고는 다 단점이거든요. 비싸고 뭐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정밀하진 않고 힘은 약해도 가격 싸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감속기를 추구한다면은 뭐 유성 감속기 같은 이제 저감속비의 감속기들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약간 시장이 첫 번째 다변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SPG 정도이지 않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액추에이터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데 사실 액추에이터는 상용 레벨로 갔을 때는 로봇 기업들이 다 내재화를 합니다. 뭐 피규어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본인들이 다 개발한 내재화된 액추에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액추에이터 시장을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액추에이터 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그 기술 요소들 핵심적인 것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그 기술 요소 중에서 가장 좀 진입하기가 어렵고 부품 기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속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일본에서 감속기 제일 잘하는 게 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지금 휴머노이드 기업들에서 굉장히 태핑이 많이 온다. 감속기 같이 개발하자, 액추에이터 같이 개발하자, 감속기 요런 스펙에 맞춰서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이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제 이 말은즉슨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감속기는 여전히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감속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여러 부품사들 중에서 약간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감속기 기업이고 약간 그런 쪽에서 SPG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SPG에 대해서 2022년에 좋게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던 부분들은 본업이 좀 너무 큽니다. 4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 회사가 막 모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이런 것들 비중이 너무 미미했어요. 뭐 1%도 안 되게 됐었었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23년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출액이 감속기가 한 5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회사 쪽에서는 올 한 2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400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내년에 진짜 40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뭐 10%대에 근접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의미해지고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SPG도 조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속기에 하는 기업 중에 삼성, 현대차랑 또 관계성이 있는 SBB 테크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이 기업은 뭐 유성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가 없는 건가요? 사실 SBB 테크는 지금 이제 하모닉 감속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아마 여러 기업들과 여러 테스트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명확하게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PG 같은 경우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IR 자료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족보행 로봇 기업들에도 다수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 이 레퍼런스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레퍼런스 측면에서 조금 여류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좀 더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는 레퍼런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SPG를 보시는 게 좀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기업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이게 휴머노이드로 오면서 좀 더 다변화되는 기회를 한국 기업도 좀 노릴 수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다시 주목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국 쪽의 부품 회사들이 압도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격은 중국이 싸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은 이미 뭐 내수 시장만 해도 뭐 산업용 로봇만 막 몇십만 대의 시장인데 결국 그렇게 규모가 나오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양산이 되고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가격으로는 승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 단에서는 사실 일본한테 좀 많이 여리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중국한테 많이 치이는데 그래도 좀 장기적인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언제까지나 뭐 일본 거를 쓰거나 중국 걸 쓸 수는 없다. 일단 중국 거는 가성비가 싸더라도 여러 가지 뭐 안보라든지 뭐 산업에 대한 육성 관점에서 점점점 이제 중국 거보다는 국산 거를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일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약간 그 중간 쪽에 포지셔닝에 있는 우리나라 부품들이 좀 채용되는 흐름으로 좀 점진적으로나마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부품 국산을 계속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들이어서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 이게 예전에 그 반도체 산업에서 소부장을 이제 국산화하라고 했던 방침처럼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이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 갔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쪽도 오히려 이제 완제품보다는 좀 더 이런 부품단에서의 기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봇에 대한 완제품을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상장사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일 텐데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에 있어서도 또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커지는 듯합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완제품 단에서 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일단 하드웨어에서는 늘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상만 보셔도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동작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약간 상상을 초월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인간을 닮은 로봇이다 보니까 인간처럼 움직이는데 꼭 인간처럼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형태는 닮아 있어도 팔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뭐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로봇은 또 저희가 뭐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180도, 뭐 360도 못 돌리거나 이런 거를 로봇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생각의 틀을 깨고 또 이제 설계를 하고 동작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는 제일 뛰어나다. 다만 로봇 시장은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AI에 대한 영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AI는 오히려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약간 강점들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가 상장을 할 때 있어서 과연 밸류 평가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최근 또 관심도인 것 같은데 워낙 피규어 AI가 앞전에 밸류를 너무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밸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중국 쪽의 휴머노이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비교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알아보실 때는 보스턴 다이맥스가 어느 정도 시총의 레벨을 좀 평가받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2020년 초반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할 때만 해도 기업 가치가 11억 불? 한국 돈으로 한 뭐 1.34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무조건 기업 가치는 커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레퍼런스도 별로 없고 한 기업들도 뭐 기업 가치 최소 로봇 쪽에서는 요즘 한 3, 4조는 그냥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그런 피어 밸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최소 일단 한 자릿수의 조 단위 이상의 기업 가치는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앞서 그 피규어가 뭐 지금 이제 딜을 돌고 있는 게 막 기업 가치 뭐 수십조, 50조 정도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최소 저는 한 10조 정도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들은 다 결국 A라고 하는 회사가 뭐 5조 받고 있으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5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약간 러프한 생각인 것 같고 결국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 이 실적이 아직
아직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뭐 사업보고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매출도 아직 뭐 수백억 단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는 먼저 뭐 상장을 막 당장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실적을 먼저 올려놓고 실적이 막 예를 들어 수천억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하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 매출이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 나온다. 근데 거기에 뭐 PSR로 몇십 배 부여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저는 그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당장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결국 상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실적이다. 그리고 실적을 내려면은 양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산을 하려면은 양산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되고, 양산 체제가 들어가려면은 뭐 부품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약간 현대자동차의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점에서는 오히려 약간 방금 저희가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품에 대한 밸류체인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혜가 그쪽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약간 이제 역산해서 보자고 하면은. 네.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 로봇 쪽 부품은 거의 현대모비스가 담당하지 않나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어나운스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고 싶으실 거고요. 네. 그럼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반기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하반기 같은 경우도 기대감들은 계속 있다. 이제 전방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연중 이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신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들이고, 뭐 정책적으로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제 로봇 쪽 전시회도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기대감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이벤트들 중심으로 해서 좀 계속 주가 흐름 자체는 견조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이 주가의 움직임은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봇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요인을 좀 어떤 기준을 잡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2022년부터 해서 그냥 아마 이런 질문 해주셨을 때 토시안 안 들리고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뭐 기업들의 뉴스가 있고 이벤트가 있어서 뭐 A라고 하는 기업이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거나 하면은 뭐 1년, 뭐 2년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쭉 그어서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래도 반대로 또 좋은 기업들, 그 펀더멘털이 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막 폭락을 해도 결국 또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은 우상향하는 게 늘 저희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실제 레코드가 있고, 그리고 실제 뭔가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연구적인 성과들이 있고 연구 개발 많이 쓰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확실히 그 AI에 대한 육성 정책이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로봇 산업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이제는 뭐 단순히 막 하드웨어가 아니라 결국 AI가 또 중요해지는 영역이니까 뭐 AI를 먼저 육성을 하고 뭐 로봇 쪽에도 어느 정도 낙수에 대한 부분들 효과들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로봇도 이 AI랑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물리화되는 거는 로봇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AI 정책으로 시작하더라도 로봇 쪽으로도 계속 이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미 산업부에서 아니면 과기부에서 휴머노이드나 뭐 휴머 로봇 AI 관련된 뭐 프로그램들 다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같이 좀 엮어가지고 동행해서 정책적인 수혜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매년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또 올해에도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필두로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또 조선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PER보다는 PBR을 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PER 안 보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워낙 안 좋았던 사이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때랑 뭐 지금이랑 좀 정확하게 비교하기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PBR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이런 주요 기업들 대략 뭐 4배, 뭐 5배 정도 부여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가 2000년대 한창 좋았던 사이클 초호황기 때 부여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이 뭐 4배, 5배 정도 수준이었었으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다 왔다 또는 이미 그 과거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희가 조선을 뭐 당장 뭐 올해나 뭐 내년 실적 뭐 업황으로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먼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뭐 27년, 뭐 28년, 또 길게는 29년까지 점점점 이제 그 호흡이 좀 길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 시점에 과연 이 업황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들이 인식하는 실적들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수주 받아놓은 걸로는 뭐 한 27년, 28년까지밖에 저희가 판단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뭐 아마 올해나 뭐 내년에 수주 받는 그 물량들이 28년, 29년에 인식되는 이제 물량들로 작용을 할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수주를 받는가 또 얼마의 수주를 받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28, 29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멀티플은 고정이다 치더라도 뭐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북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비싸다고만 또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좀 궁금한 게 조선에 대한 업황이 워낙 기존에는 또 들쭉날쭉했었기 때문에 또 적자였던 시기도 길었고 해서 밸류 평가를 PER보다는 좀 확실히 PBR 쪽으로 좀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또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 근데 조선의 업황이 과연 단기간에 좀 안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사실상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게 조선업이 아닌가 하면은 PBR이 아닌 PER로 좀 계산해 봅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지금처럼 이제 이익 잘 나오고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하면은 뭐 PER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지금 조선주들이 뭐 한 20, 30배 정도 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물론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실적을 좀 반영한다고 하면은 뭐 10배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여력들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이 기준점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피어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 뭐 20배 받고 있다, 30배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선은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해봤자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해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는 PBR을 좀 더 선호를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고 직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20배, 뭐 30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점점점 뭐 10배 때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10배, 뭔가 방산도 지금 뭐 30배 정도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10배에서 20배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사실상 거의 이제 탈세계화 국면에서 에너지단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으로도 이제 미국발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방산 밸류랑 좀 비교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다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긴 하지만 과연 그 밸류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거의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떨어지길 바란다라는 이 마음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조선업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한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막 단기 관점에서 막 뭐 이번 주, 뭐 다음 달 요 정도는 이제 투자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이제 부담스럽기는 하다. 다만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이익률에 대한 상향 여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과나 뭐 수주 물량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자 호흡을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사볼 수는 있겠으나 조금 이제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 자체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막 2000년대처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좀 잔잔하게 호황 사이클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오늘 뭐 촬영하는 시점에서 계속 이제 중동 쪽에서 막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진짜
진짜 봉쇄를 하게 되면은 탱크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운임들이 올라가고 또 우회하면서 전체적인 선봉량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운항 거리들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또 선박 수요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작년 같은 경우 2024년에도 사실 저희가 발주 흐름이 되게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컨테이너 선들이 되게 발주가 많이 나왔었고 왜 그랬냐라고 하면 뭐 얼라이언스 대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 예멘 후티 반군들이 뭐 공격하고 이러면서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면서 선봉량들이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운반선들이 수주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뭐 탱커선이라든지 아니면 LNG 운반선, 뭐 가스선에서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계속 뭐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선박 발주들이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계속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도 조선업종 자체 업황은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이제 중동 분쟁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선업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도 봐도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쩐지 이제 시장은 흔들려도 조선주는 또 쉽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하반기 전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선업 하반기를 봤을 때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할 만한 좀 특별한 이슈,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LNG 운반선 수주가 좀 몰려 나오지 않을까, 몰려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LNG 운반선이 뭐 재작년 그리고 이제 뭐 22년 이때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중동발로 많이 나왔었다. 뭐 카타르라든지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나왔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발 LNG 운반선 수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떤 뭐 LNG 운반선 수요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가장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LNG 수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고 뭐 막혀 있었던 LNG 수출 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다시 또 승인을 해주고 재개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승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고 뭐 FID가 나오고 하면은 아마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주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LNG 운반선이 어떻게 좀 이 수주들이 나오는지 발주가 나오는지 그리고 LNG 운반선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 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반기 때 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수주 흐름 자체가 뭐 워낙 작년에 발주들이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도 상반기 때 좀 흐름 자체가 저조하겠지, 좀 꺾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상반기도 나쁘지 않았었다. 왜냐면은 이게 발주량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크게 꺾이긴 했습니다. 거의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YY랑 50% 정도 꺾여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만 보면은 한 30-40% 정도밖에 안 꺾여 있어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한 60-70% 정도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결국 올해 연초 때 아마 복귀해 보시면은 뭐 미국 무역부 USTR이라든지 뭐 약간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소를 계속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고 있고 막 미국이랑 중국이 막 예전처럼 강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다 전량 한국으로 넘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한국 조선소로 발주 전환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미중 분쟁에서의 수혜들을 받으면서 발주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상반기 때 돌이켜보면은 뭐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든지 뭐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보다 수주를 잘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치 대비해서 상선만 봤을 때 거의 뭐 80% 이상 6월 기준으로 이미 벌써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상반기 잘 받았다.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 때 어떤 시사점을 주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상반기 때 이미 도크들을 꽉꽉 채워놨습니다. 뭐 다 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뭐 28년이라든지 이제 납기 저희가 비어있는 도크 슬롯들이 계속 이제 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 받을 수주 물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협상력에서 우위가 있을까, 바게닝 파워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조선소들의 좀 더 협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성과라든지 뭐 약간 납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뭐 이제 미국 LNG발 이제 이런 LNG 운반선들 수주 나올 수는 있지만은 또 저희가 협상 측면에서 우위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발 LNG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하반기에 가장 또 기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수주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봤을 때 그 수주에 대한 물량은 언제쯤 매출로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선박 건조가 뭐 빠르면 2년, 보통 한 3년 정도 건조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수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28년 하반기나 아니면 이제 29년도 물량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이제 그 클락슨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클락슨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또는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미국발 이제 그 LNG 그 플랜트들의 터미널들의 가동 시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략 뭐 29년 요때 물량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LNG 운반선들을 투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9년도 물량들이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그때가 되는데 매출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거기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률로 인식을 하니까 뭐 한 27, 28, 29 가면서 이제 진행률 인식들은 더 늘어날 거다.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거는 아마 28년, 29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조선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실 때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다양한 조선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조선주는 좀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조선사들마다 요즘 특징들이 너무 약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수선, 뭐 이국 함정이나 뭐 MRO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좀 포지셔닝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상선도 잘 하시지만은 사실 해양 쪽에도 주력을 하고 계신 상황들, 뭐 FLNG나 이제 이런 해양 플랜트들의 포커스에 맞춰가는 상황들이고, 뭐 현대중공업 또는 뭐 한국조선 해양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상선에 좀 방점을 계속 두면서 뭐 엔진이라든지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뭐 이제 이런 뭐 함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각화해 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 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양,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함정 쪽에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는 좀 기대를 하는 건 어쨌든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벤트들을 또 상선 쪽의 수주 흐름들을 좀 지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그 외에 뭐 여러 갈래들로 해서 해양도 뭐 삼성중공업이 미국 쪽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오션이 뭐 미국 함정에 뭐 진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MRO 수주들을 계속 받아간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있어가지고 조금 다 좋은 이벤트로 봤을 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다 각기 각자의 좀 매력이 있다. 다만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건 어쨌든 본업은 상선이고, 상선이 좀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하반기 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맞추어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봤을 때는 앞으로 누가 더 미국 발세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하반기에 조선주 투자할 때 요것만큼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할 법한 게 있을까요? 사실 조금 이제 과한 기대감들, 약간 조금 이제 빨리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함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특수선에 대한 모멘텀들은 사실 크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미국의 앞으로 신조 건조에 대한 시장 규모나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기업 가치로 환산을 해봤을 때 뭐 10조 원 정도 산출도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밸류에 다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이게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완벽하다. 미국이 중국이랑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뭐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조선 역량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쪽이 조선 측면에서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 뭐 사실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함정 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꾼다라든지 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감들 좀 빨리 반영하는 것들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2분기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사실 환율이 또 1분기보다는 평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실적에 대한 이제 변동성들, 단순히 뭐 수주나 모멘텀 이런 것들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게 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기회인 거는, 결국 이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방어가 잘 되느냐, 또는 누가 제일 이익률을 먼저 올려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방어를 하려면은 어쨌든 환에 대한 부분들은 환율 해지를 누가 잘 열심히 하고 있느냐, 또는 이익률을 올려가려면은 상선에 대한 믹스 또는 뭐 생산성 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제일 개선이 되고 믹스가 제일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생산성 제일 빨리 올라오고 있고 나름 환율 해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환율만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상당 부분 환율 해지를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현대중공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PBR이 이미 한 4-5배 정도 돼서 이제 밸류 단으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PBR로 보면 한 3배 정도? 뭐 사실 또 엄청 싸지는 않아요. 또 이게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특수선이 있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밸류에이션 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중도 결코 뭐 지금 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상향 여지들이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을 보면은 이익률이 거의 뭐 10% 이상, 그러니까 11% 정도 나왔었었고, 그때 시장 기대치는 뭐 한 7, 8% 정도 였었었는데 정말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었었고, 근데 같은 이제 그룹사인 현대사모 같은 경우는 뭐 19%까지도 이익률이 나왔고, 가스선 비중이나 이제 이런 인식하는 그 빈티지에 따라서 이익률이 좀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모가 이렇게 뭐 10% 후반대까지 이익률을 보여줬고, 뭐 시장에서는 이 정도 페이스라고 하면은 뭐 LNG 운반선 비중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이익률을 보면 한 2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눈높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물론 저희는 아직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익률을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2분기나 뭐 3분기, 4분기 때도 계속 11%를 영업이익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막 15%, 20%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PBR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쌀 수는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또 이익률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중장기적인 투자의 호흡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PBR에 대한 부담이 좀 가장 덜한 쪽은 어딘가요? 사실 뭐 절대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한 배 후반 또는 뭐 2배 정도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뭐 싸다라고 보면 쌀 수 있겠죠. 물론 쌀만 하죠. 왜냐면 중간 지주이다 보니까 할인을 또 받고 해야 되니 이제 쌀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조선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저것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약간 조선 ETF의 성격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또 사보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은 충분히 해보고 있고, 근데 요즘 조금 투자 스토리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신정부 출범을 했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지주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조선해양 뭐 완전히 지주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 지주로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완전히 퓨어한 이제 조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주나 이제 이런 모멘텀들, 이런 이벤트들도 조금 같이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업의 신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 좀 겹쳐서 같이 좀 볼 수 있는 파트인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원님과 함께 조선에 대한 좀 하반기 전망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양승윤 연구원님과 방산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이 방산도 좀 실법하면 또 새로운 전쟁이 또 터지고, 이번에도 사실상 중동 분쟁이 터지면서 방산주가 또다시 상승세를 또 가파르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최근에 그럼 이스라엘, 이란 전쟁, 여기에 또 미국까지 또 참전을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갈등 요소들이 우리나라 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요즘 이제 부각은 받고는 있지만은 큰 흐름수에 저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다, 그러니까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방산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뭐 그 이전에도 계속 똑같은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그냥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고 글로벌리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뭐 그 흐름들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결국은 뭐 달라진 거는 없다. 계속 우리나라 방산 쪽이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꾸준히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그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분쟁들이 계속 더 우리나라 방산업을 좀 키워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이게
좀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언제쯤은 또 꺾일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 꺾이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뭐 이미 우리나라 방산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수주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볼 것 다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뭐 로템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외 수출만 봤을 때는 거의 뭐 30-40% 나오기도 하고 있고 수주도 폴란드에서 막 몇십조 원 수주 받았고 뭐 주가도 뭐 PER로 봤을 때 거의 뭐 30-40배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이제 거의 피크를 찍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무기 수요에 대한 랠리 자체가 지금이 약간 그 초입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 것 같고 유럽만 해도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메인 시장을 지금 유럽으로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동도 있고 아태도 있고 이런 쪽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 수주를 안 받았을 뿐이지 이제 수주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단순히 한국에서 막 직수출로 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뭐 직수출로 파는 형태를 벗어나서 뭐 해외에서 현지 양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력해가지고 뭐 연구개발해서 조인트 벤처로 뭔가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방산 밸류체인에 또 편입이 된다라든지 뭐 성장할 수 있는 또 재료들이 다수 깔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면은 끝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방산이 22년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기차게 수출 계약도 따내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유럽이나 중동, 아태 쪽의 지역들에 대한 좀 수입 물량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룸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 유럽 쪽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발주되는 물량들이 이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넓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유럽 쪽 이 EU들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자주 국방 좀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성의 기조에서 한국의 방산업이 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룸이 또 열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작년부터 계속 그 챌린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워낙 유럽이 이제 무기 수요 본인들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부의 유출이니까 한국 무기를 사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역내 조달을 해야 된다, 보호주의를 강화한다, 뭐 유럽 자금으로 살 때는 뭐 몇 % 이상은 유럽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달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뭐 그 흐름은 뭐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럴 거라 생각을 했고 과연 유럽에서 늘어나는 수요들을 유럽 방산 기업들로 다 온전히 대응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몇 차례 질문을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이제 유럽에서 얼마만큼 무기 수요가 나올까 러프하게 뭐 탱크나 전차나 아니면 이제 포병 무기 체계들 저희가 수량들을 좀 산출을 해보면은 결국 유럽이 필요한 무기는 러시아만큼 무기를 확충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유럽이 전체적으로 러시아랑 대응을 했을 때 러시아만큼은 보유를 해야 된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탱크가 대략 한 2,600대, 한 3,000대 정도 현재 기준으로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포병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 8,000대 정도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나 뭐 유럽에서 탱크 생산량이 대략 연간으로 한 50대 정도 물론 캐파 늘려간다고 해서 100대, 뭐 150대 정도까지 늘어날 거고 뭐 미국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뭐 에이브람스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 한 100대 정도 생산을 하는 것들 고려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150대 뭐 늘어나면 250대 정도 수준인데 부족분이 2,600대니까 지금 이거 확충하려면은 좋게 생각해서 10년이라는 상황이고 근데 요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또 침공할 거다. 언제 침공할 거냐? 뭐 빠르면 3년, 늦으면 10년, 뭐 5년, 뭐 여러 가지 결국 또 공격할 거다. 근데 그게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은 그거보다도 더 빨리 무기 확충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결국 쉽게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 캐파로는 사실 도저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물량들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맞다. 포병은 사실 물량은 더 필요한 게 많은데 더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적으니까 더 급한 이제 부분들이어서 뭐 포병, 뭐 전차 부족한데 얘네들을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중심으로 대응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뭐 그런 규정들을 달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무기를 우회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지 생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최근에 독일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납기다,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계속 한국도 어느 정도 유럽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럽 쪽으로의 기회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 업계에서 추가적인 또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사실 뭐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저희가 옛날처럼 뭐 폴란드다, 뭐 아니면 뭐 루마니아다 이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뭐 루마니아에 더해서 뭐 북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뭐 아태 국가들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지역적인 다변화와 그리고 판매 아이템도 뭐 K9부터 해서 자주포부터 해가지고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 아니면은 뭐 LSM, 뭐 미사일 유, 뭐 등등등 뭐 장갑차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퍼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다양해지고 있고 기회도 많다. 근데 이제 막 딱 한 가지 꼽아서 이야기 드려보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약간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뭐 카이라든지 뭐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비슷하게 좀 다양하게 이제 깔려 있기는 한데 뭐 각각 좀 대표 파이프라인들을 이야기 드려보면 카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올해 이제 6월 달에 필리핀 FA50 1조 원 정도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또 기대를 하는 건 하반기 때 뭐 중동향 뭐 헬기 수주라든지 그런데 아마 내년 정도에 미국 훈련기 사업들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연말부터 뭐 RFP나 이제 이런 입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붙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중동 쪽 뭐 LSM 이런 방공체계에 대한 기대감들, 이란, 뭐 이스라엘 분쟁 속에서 이미 요격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좀 산만양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로템 같은 경우는 뭐 6월이나 뭐 7월 정도에 폴란드 2차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해서 뭐 페루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루마니아까지 좀 이렇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다수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방산이 좀 다양하게 잘 하고 있네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발 수주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유럽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유럽이 뭐 큰 시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유상 증자할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 사우디의 현지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또는 뭐 현대 로템도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중동 쪽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었던 게 뭐 엔진이나 이런 파워팩에 대한 부분들이 독일 거를 썼었어가지고 독일이 이제 중동 쪽에다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못 팔았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그런 뭐 S&T 다이내믹스가 변속기까지 저희가 국산을 하면서 파워팩이 이제 퓨어하게 한국산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중동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이제 올해 연초부터 해서 뭐 실제 현지 그러니까 중동 쪽 전시회나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뭔가 중동 쪽에서의 기회들이 새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그 움직임에 좀 더 불을 붙였다라고 봐도 되겠죠?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다. 예,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연구원님께서도 발간해 주셨던 리포트를 보니까 이 템베거 산업인 K방산이 또 새로운 다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거는 좀 어떠한 얘기인가요?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단순히 직수출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이 판매 형태 또는 우리나라의 역할 범위 자체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현지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아까 유럽 쪽에 영내 조달 요건 강화되면서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거의 동방에 있는 변방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무기를 산다라고 하는 게 되게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유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급하게 부품이 필요하거나 뭔가 대응이 필요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창원에서 막 다 만들어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지에 뭐 공장을 저희가 짓거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서 현지에다가 뭔가 생산 거점, 이 거점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유럽 입장에서는 편해집니다. 우리가 이 거점에서 부품을 생산을 한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수리를 한다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산 거점들을 확보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막 폴란드, 뭐 루마니아에만 마케팅을 주력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변 국가로도 추가적인 확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한 3주 전, 2주 전에 되게 재밌는 보도가 있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에 가가지고 인더스트리 데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뭐 인더스트리 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가가지고 현지 업체들이나 뭐 이제 아마 기관들을 모아놓고 마케팅을 하고 왔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이런 거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뭐 자주포 잘 만들고 있고 뭐 탄도 하고 뭐 미사일도 한다, 이런 것들 아마 마케팅을 하고 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이제 보도된 것들 보면은 뭐 미사일이나 뭐 현지 거점 생산 약간 이런 것들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쪽에만 주력해서 보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서유럽 쪽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서유럽은 본인들 무기 체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자주포도 그렇고 뭐 탱크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부품이나 부속품들, 뭐 약간 부체계들, 약간 이런 것들일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케팅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장기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따지면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추진체라든지 아니면 장약이라든지 이런 뭐 공격 무기 체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들을 또 납품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지금 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물량들이 계속 뭐 완제품도 늘어나고 현지 생산품도 늘어나고 부품에 대한 부분들 늘어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Q를 늘리기 위한 우리나라 생산 기반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계속 선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그 체계 종합 업체들, 에어로스페이스는 로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거나 이제 늘릴 계획들을 하고 있고, 그와 동행해서 부품사들도 당연히 지금 늘리라고 또 오더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같이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뭐 예를 들어서 K2 전차에 들어간 엔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캐파가 200대 정도까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뭐 로템 전차 캐파가 100대 정도 수준인데 뭐 지금 부품사들은 이미 뭐 200대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들이니 뭐 약간 이제 같이 동행해서 꾸준히 캐파들은 확보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유럽 쪽으로 진출할 때 주요 거점지가 됐던 게 역시 또 폴란드잖아요. 근데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을 계속 리스펙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거의 뭐 배달이 로켓 배송 민족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방산도 무기도 아주 그냥 빠르게 납기해주고 빠르게 또 배송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유럽 다른 국가들이 느끼기에 야, 한국이 되게 먼 국가여서 내가 이 배송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할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요소들을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나중 일보다는 지금 빨리 급하다. 본인들 바로 이제 앞에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있으니까 급해서 뭐 다른 걸 제쳐놓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납기, 리드 타임이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물론 국군 물량을 일부 전환해서 나가기도 해서 되게 빨리 납품해 준 것도 있지만은 새로 생산해서 나간 것도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한 12개월 정도?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레오파드 전차, 독일이 만든 레오파드 전차가 납기가 리드 타임이 한 3, 4년 정도 됩니다. 23년, 24년에 주문하면 27, 28년에 첫 딜리버리가 되는 막 이런 스케줄로 잡혀 있는 상황들이어서, 근데 뭐 납기만 비교했을 때는 너무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강점이고 앞으로도 강점으로 작용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빨리 만드는 건가요? 뭐 사실 되게 슬픈 역사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저희는 계속 무기 체계들을 개발도 했지만 양산도 했고 공급망이 다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유럽은 무기 생산 안 한다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시동 걸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글로벌리 수출에 대한 기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방산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간과할 만한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요즘에는 또 점점 실제 전쟁이 붙으면서 이 무인화 이런 쪽도 많이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도 이 무인화 작업에 계속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사실 워낙 저희가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들이 좀 되게 재래식 무기들에 가깝다 보니까 뭐 한국 지금 전쟁 트렌드는 드론이고 나중에 무인화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으시긴 한데, 물론 드론은 저희가 잘 못하긴 합니다. 뭐 약간 이제 이미 뭐 그건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러시아 이제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무인화라고 하는 게 드론에만 무인화돼 있는 게 아니라 뭐 K9 자주포를 무인화시킨다든지 전투기를 무인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그것들을 다 개발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개발 단계일 뿐 양산을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제 개발이 다 되고 있는 거고, 되면은 2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그 아이템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K9도 지금은 K9A1이라고 하는 버전이 팔리는데 아마 26년, 27년부터는 A2 버전, 그러니까 약간 무인화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A3 버전이 되면 완전 무인화해서 아마 30년대부터 해가지고 납품이 될 거고, 천무 이런 것도 무인화가 다 될 거고, 그리고 전투기 KF-21 저희 올해 작년부터 이제 양산되고 있는 차세대 중형 전투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무인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뭐 저희는 그 흐름에선 뒤처지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확실히 이 유럽 쪽으로의 기회와 중동 쪽으로의 기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유럽 쪽으로는 이 전차 포병 이쪽에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업을 따지고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있을 것 같고, 중동 쪽으로의 기회도 비슷한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중동은 조금 더 다각화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같은 경우는 국경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사일로 주고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이제 방공 체계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또 이라크나 뭐 이 사우디 이러한 국가들이 이란이랑 뭐 대응하거나 아니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랑 대응한다고 하면은 미사일도 쓸 수 있겠지만 뭐 전차라든지 뭐 포병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은 좀 뭐 전차 포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중동은 뭐 방공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고 전차도 필요하고 뭐 전투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 모든 기업들의 조금 이제 수혜 강도들이 있다. 다만 최근에 이 중동 쪽에서 분쟁이 좀 강화되고 주가가 많이 날아갔던 게 LIG 넥스원인 점들을 보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동이라고 하면은 요격 체계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다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신규 관점으로 이 방산 ETF를 좀 사모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동의하는 부분들인 게 뭐 워낙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결국 보면은 이 방산에 대한 흐름들을 탄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를 담으시는 게 저는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A라고 하는 기업이 오를 때 B라고 하는 기업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B라고 하는 기업이 오를 때 A라고 하는 기업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LIG 넥슨, 하나 시스템, 풍산이 올라가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조한데 또 몇 달 전 돌이켜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가고 다른 기업들은 안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근데 방산 ETF는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수익률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이 방산주들의 흐름과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ETF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ETF도 되게 국내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K방산 ETF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제 ETF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얼마나 담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이기는 한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한국 방산을 얼마나 담을까, 그리고 유럽 방산을 얼마나 담을까, 미국 방산을 얼마나 담을까,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관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그 한국, 유럽, 미국 중에 뭐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사실 직수의 강도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이고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 순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TF를 고르더라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르면 더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좀 더 시야를 좀 넓게 보자. 그럼 오늘 또 양승 연구원님 모시고 하반기 대전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로봇에 대한 섹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하고 방산, 로봇 굉장히 좀 관심 많으실 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주도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늘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승 연구원님과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며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